그래서 13시간 반 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하성 교수가 우리나라에 큰 이제 충격을 주었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운동의 공범론을 혁신하는 파이어니어의 역할을 하셨는데 2000년 제가 영국으로 안식년을 떠났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001년 초에 영국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5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다. 이제 네가 해라 라고 저한테 넘기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15년째 지금 우리 팀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나라 시민단체 CEO 중에서는 아마 최장 집권. 그래서 이 경제개혁연대의 지배구조에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재벌을 상대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도 재벌의 계열사 체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는 액션반, 이제 행동을 하는 단이고요. 그다음에 싱크탱크로 경제개혁연구소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한 또 조직도 있고 재단도 만들고 해서 계열사가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를 우리 팀 멤버들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2인 자격 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가 할 때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로 이제 출범을 해서 제가 이제 소장이 되면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6년도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참여연대로부터 이렇게 딱 조직이 분화가 됐어요. 경제개혁센터가 딱 분화가 되면서 지금의 경제개혁연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개혁연대는 회원을 두지 않는 전문가 조직으로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떻게 많이 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치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리포트를 유료로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더 큰 수익이었던 게 이른바 장하성 펀드라고 기억나시죠? 그 장하성 펀드를 운용할 때 저희 팀 멤버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했습니다. 펀드가 투자할 회사를 선정하고 또 여러 가지 주총회도 하고 소송도 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제공하면서 그때 모았던 돈을 지금 조금씩 이제 쌓아먹고 있는 한 5년 전에도 한 5년 버티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한 5년 버티겠다 이렇게 근본 제작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딱 이제 분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참여연대 쪽에서는 모녀지간 1촌이라고 부르고 저희 팀에서는 자매지간 2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촌수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지금도 참여연대와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공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팀은 기업과 금융과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어떤 쪽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목차는 이런 겁니다. 사실 서론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절에 제가 이제 재벌 개혁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최근에 재벌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또는 두 개의 해운사 등등의 개별 기업에 관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전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서론, 뉴노멀 시대의 관세.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즘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2000년 즈음에 또 누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2008년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채권 투자 회사의 CEO를 했던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2008년 이후에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등의
새로운 상황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뉴노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짧게 요약하면 저성장 불확실성의 시대가 조만간 극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20년, 30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뉴노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최근 와서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신청타입이라고 한자로 신상태, 중국어로 읽으면 신상태. 특히 시진핑이 자신의 어떤 장기 구상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로 신청타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바로 그 중국의 신청타이가 과거의 두 자릿수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체제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고 6 내지 7% 정도의 저성장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렇게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바뀐 것을 이제 또 중국에서는 신청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미국과 중국 모두 과거로부터 떠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욱한 불확실성 하에 이런 시대가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만 하더라도 브렉시트 이거는 머니터리 샥이 아닙니다. 지금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처럼 단기간에 전 세계 경제를 콜랩스 시킨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머니터리 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세계 경제를 116을 리얼 샥, 실물 부분의 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사드 같은 거, 경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다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만이라는 소설 읽어보시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면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차를 막 불태우고 일본의 상사 주재원들이 도저히 중국에서 살 수 없어요. 상상은 둘째치고 살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정글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요. 그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었거든요. 그 빈공자를 다 한국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드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의 반한민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정치 외교 문제가 흘러간다면 2010년, 11년 즈음에 일본 기업들이 직면했던 그런 충격을 한국 기업들이라고 피해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 무지무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쳐다보기가 너무나 참담할 정도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만, 제가 이제 38세대니까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항상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도 성장의 시기에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의 자식 세대들은 저보다도 분명히 못 살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어떻게 생존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서울의 말씀의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고려 요소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론 요즘은 한 3년 동안 TV 토론을 안 나갔습니다. TV 토론을 나가면 사람들이 제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는 이 이미지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 제가 딱 3년 전부터 지금도 많이 무지 빠르죠.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3시간짜리거든요. 그거를 1시간 반 정도에 끝내고 Q&A까지 해야 되면 제가 많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토론회 자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보수 진영의 농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A라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상대방은 B라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으면 같은 한국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세 가지 차원의 요인, 물론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 질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수준의 세계 경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1980년대 이래로 30여 년간 진행되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ICT의 이 충격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2세들의 충격을 받죠, 그렇죠? 우리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른바 오늘 또 거창하게 얘기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젠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G2의 각축적, 어떤 것은 치킨게임, 중국과 미국이 치킨게임을 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상황이 딱 한 세기 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장대한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 산업들의 기초기술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 어떤 기술 변화가 있었고요. 그것의 결과로서 당연히 도시에 이제 상주하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노동자들의 존재 형태가 봄에는 씨 뿌리고 자기 고향에서 씨 뿌리고 하다가 겨울에 되면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도시화된 산업화된 지역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노동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게 유럽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이제 대공장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도시에 상주하는 프롤레타리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런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엄청난 세계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라마다 속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더 빨리 어떤 나라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임밸런스, 국제적 불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불균형이 누적되어 가다가 그게 터진 게 바로 20세기 초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 차례의 세계 대공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30년의 이 역사를 경제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유럽의 2차 30년 전쟁. 그런데 한 세기 후로 가봅시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은 정도의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980년대 이래에 이 ICT 혁명.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꿔놨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똑같은 정도의 글로벌 임밸런스가 누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2008년 크라이시스로 터진 겁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한 세기 전에 그런 글로벌 임밸런스가 해소되는데 30년이 걸렸듯이 지금의 이 임밸런스를 해소해 나가는 그 과정도 30년의 엄청난 혼돈의 시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7년 지났습니다. 2008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 말의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20년,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왜 이 세상의 혼란이 대공황의 상황이 빨리 종속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의 헤게모니 국가의 교체가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호스트를 들여서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영국은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능력은 키워왔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패권 국가의 교체기 속에서 이 혼란이 또 쉽게 가시지 않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똑같죠, 그렇죠? 미국이요 이제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2011년, 12년, 2년 동안 미국에 사바티카를 갔었는데 딱 가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2004년에 두 번가 사바티카를 갔을 때와는 너무나 사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양극단의 얘기밖에 안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티파티, 완전히 꼴보수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월스트리트 오큐파이어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의 얘기, 이 양극단의 얘기만 있었지 그것을 조종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사회보다 별로 더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되고요. 중국, 뭐 우기를 승천하고 있는 불기의 중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 중국이 세계사를 주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그 속에서 한국은 아슬아슬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세계 경제 체제의 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두려운 게 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동아시아의 분업 구조의 변화. 사실 한국이 60년대 이게 30년 동안 압축 비약의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 아시아 지역의 분업 구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가고 아시아닉스가 그거를 뒤따라가면서 그 뒤에서 또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따라오면서 이 산업 생산이나 노동을 비롯한 생산 요소의 공급에서 이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짜여진 분업 구조를 갖게 되었었는데 그 속에서 한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한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의 부품 공급에 굉장히 니치 마켓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선진국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중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차 만든다고 할 때 그 독일에서 그 최고급의 부품들을 독일에서 실어가지고 중국에서 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직접 만들자고 하니까 제품이 품질이 보증이 안 돼요. 그런 속에서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크레디블한 퀄리티의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이었어요. 이게 바로 2000년대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물론 이제 고도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빨리 극복하면서 또 2003년 이후에 한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성장이었습니다. 차이나 이펙트. 대만이 한국과 지금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대만이 차이나 이펙트의 최대 피해자예요.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에? 아시죠? 중국이죠. 자, 그러면 중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한국.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2011년, 12년, 13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중국이 최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었고요. 따라서 당연히 중국이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이 차이나 이펙트에 엄청난 수혜를 본 거예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어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일제 바로 직전에 만주 지역으로 간도로 우리나라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사실은 요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력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노력에 그 기회를 뺏어간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엄청난 시장이다. 그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걸 가지고 생존할 수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당황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3년, 14년을 지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이 이제 두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6, 7%로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30년 동안의 중국의 산업 발전의 결과 이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지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잉 설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차이나 이펙트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조선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국과 조선업이 엄청나게 덤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들어서 배를 한 척도 수주를 못했죠. 다 그나마 나오는 배들을 다 중국 조선소들이 다 써가지고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올해 초에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그거를 읽어본 한국 기업들은 전부 다 공포 상태에 빠졌어요. 진짜입니다. 중국이 이런 식의 산업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공포심을 느끼게 됐고요. 왜 삼성이 화학과 방산 같은 그런 기업들을 팔아넘기겠어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런 동아시아의 통합 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또 미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이거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해왔던 얘기죠. 그동안 30년 동안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던 그 모델, 낙수효과 모델, 즉 박정희식 재벌 체제의 효과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집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아주 정확하게 낙수효과를 설명해준 문장이죠. 다시 한번.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이거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재벌도 돈을 못 봅니다. 좀 이따 제가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어찌할 바 없는 외생 변수예요. 이제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생 변수.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경제의 이 모델, 성장 모델, 질서를 바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10년, 20년의 일관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각히 어려운 개혁 작업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10년 이상이 걸리는 개혁 작업을 일관되게 끌어가려면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잡았는데 환경이 딱 달라지면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분위기가 쌓여요. 자, 여러분들 그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Economics is a dismal science. 경제학은 우울한 겁니다. 경제학자 지금 미래를 밝게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요, 합리성, 레셔널리티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절대 합리성만으로 움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리성과 비합리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과거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합리적인 견제에서 봤을 때 이럴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경제학자 치고 뭐 미래를 제대로 맞출 적은 없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비관적인 전망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문제는 뭐냐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였습니다. 사실 50년 되면 60년 되면 70년 되면 80년 말마다 다 위기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70년대 말 오일 ช็ 과 대통령이
중년 그 이유 때문에 80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그렇죠? 이게 진짜로 세계에서 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말 외환위기 맞았고 더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말 글로벌 크라이시스 맞았어요. 그 이후로부터도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한국은 그 경제학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을 비관적이기도 한 것이 또 한 단계씩 점프를 해왔어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 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는 게 제세예요. 과거의 위기 때는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내부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났습니다. 70년대 위기 어찌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무리한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그 물적 기반을 닦아냈어요.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겹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IMF가 강제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들의 처리를 강화시켜놨어요. 그 기반 위에서 80년대 위기 때는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엔화가 가치가 2배가 되면서 한국 제품들이 그때 그 전까지 가동률 30%밖에 안 되던 이 울산에 있는 공장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동률 30%밖에 안 되던 그 중화 공장들이 바로 이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미국 시장으로 그냥 평생 가동을 해도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때 단군일의 최대 호황을 맞으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듯한 착각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IMF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살아남은 기업들의 체제를 강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하드웨어 구조조정이 딱 끝나던 시점이 바로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딱 들어오던 시점이었어요. 2002년, 2003년. 그러면서 그 방대한 중국 시장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 산업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5대 기반 산업,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이거 다 구조부라고 산업됐습니다. 이거를 대신할 산업이 있나요? 한류, 화장품? 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정도의 소득과 고용을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산업도 그렇죠. 시장, 우리의 제품을 어차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이거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제품을 받아 안아줄 해외 시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요? 뭐 그나마 그래도 잘 나가는 데가 미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뭐 미국 그렇고 유럽이요. 자기 앞길도 지금 처리를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제는 우리의 시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우리의 경쟁사 상대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인도,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과거에 우리의 중국이나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시장의 역할을 하기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즉 우리 앞에는 우리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산업도 해외 시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 크라이시스 이후에 거의 10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갔는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장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 경제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Economics is a reasonable science.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소론 끝낼게요. 이게 그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 상황을 나타냅니다. 1972년부터 공식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경기 변동이 굉장히 극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꼬나박을 때 확실하게 꼬나박 위기 꼬나박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부실기업들은 빨리 망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부실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이런 식의 성장 패턴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도 빨리 회복이 됐고요. V자와 반등을 했고 2008년 크라이시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9년, 2010년 정도 되면 이게 뭐 제2의 대공황 운운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0년 말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변동 상황을 보십시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요. 호황과 불황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게 요 부분을 다시 확대한 거예요. 2008년 크라이시스가 터진 다음에 V자 반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 자료를 통계청이 내면서 정부의 공식 문건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도 이게 어디가 호황의 고점이고 어디가 불황의 저점인지 나도 구분 못하겠다. 통계청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2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때죠. 2013년. 그러면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고 경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대통령이라면 이거 한번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는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꼬꾸라졌죠? 이게 어디입니까? 세월호. 그래서 좀 회복되다가 또 꼬꾸라졌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메르스. 좀 회복되다가 또 꼬꾸라졌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저유가. 그리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졌습니다만은 브렉시트, 사드, 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또는 올해 말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내년 초에 집단 대출의 만기 도래를 비롯한 부동시장의 동요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계속 오게 되면 이런 모습의 경기 변동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바로 이게 전형적인 L자형 장기 침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게 경제의 다이내믹스에는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부실격을 쓸어버리면서 새로 점프업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요. 죽을 기업도 안 죽고 살아날 기업도 못 살아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써 5년이 됐고요. 지금 세계가 이 모양이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 전형적인 일본이 이런 길을 걸은 거예요. 20년도. 우리도 그 길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의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한번 제가 이런 말씀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세게 한번 쏘나 막으면 그냥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국 국민은 그거 잘합니다. 초토화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면 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정부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의 모델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얘기. 중국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장 체제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신창타이. 그래서 이게 그 신창타이의 내용입니다. 10% 정도 6%까지 끌어내치고 수출과 투자 대신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걸 딱 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는 2012년부터 이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시진핑보다 먼저 했다고 인정을 하면 그래서 시진핑이 이 얘기를 중국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그부터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중국도 포기한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도 이제 투자와 수출을 통해서 고도 성장하는 그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이거로는 이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이 포기한 전략을 한국이 과거에 그 성장 모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그 모델, 투자와 수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뭐가 다릅니까? 요즘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5년뿐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렇다시피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항상 경제가 어려워요. 그건 이제 좀 어떻게 뒤치다거리 하는데 1, 2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중반이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뭔가를 좀 해보려고 참 무리를 해요. 그럼 벌써 임기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포기하기 싫으니까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하던 걸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점점 커지면서 그 부실을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겁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나는 진짜 다음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한테 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5년 만에 한국을 바꾸겠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기초를 두는 데 주력하겠다. 이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시진핑은 임기가 10년. 그리고 요즘 와서 보면 10년 이상 할 것 같아요. 정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산당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고정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글로 부분의 얘기입니다만 한국은 어떤 세력도 자기의 뜻을 다른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나 물리적 폭력,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한국에는 어떤 세력도 헤게모니를 갖고 어떤 세력도 남이 뭘 하겠다는 걸 언제든지 그걸 좌절시킬 수 있는 비토 파워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비토 파워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의 정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 6월, 8월에 상해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막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는 역시 시진핑은 대단하구나,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논란이 됐던 거는 왜 시진핑은 공산당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주가를 부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국 내부의 인민들의 반박이 문제였어요. 근데 밖에서는 저렇게 중국 인민들, 사실은 그래봐야 주식 투자하는 인민은 한 1억 명밖에 안 되니까 1억 명밖에 안 되니까 저는 1억 명의 불만들을 그냥 깔아뭉개면서 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시진핑은 역시 터맨이구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봤어요. 근데 올해 1월 이후 와서 다시 군박질 쳤죠. 그때부터 외국에서 중국을, 시진핑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진핑은 뭐든지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중국도 시진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베팅을 한 겁니다. 1, 2월 그렇게 혼란 상황이 진행되니까 시진핑도 물러섰습니다. 실제로 3월부터는 인민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중국 약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졌고, 그게 덕분에 한국 경제도 조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5월 이후부터 각국의 근데 9월이 지나면 누구라도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닌가요? 즉 원래 날쯤 되면 중국이 다시 한번 구조개혁적으로 방향을 틀 거다. 그러면 97년 한국처럼 콜랩스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제가 아마 어쩌면 원래 6% 성장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어야죠. 중국이 그렇게 하드랜딩을 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거든요. 하물며 한국은 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미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어떤 모양이냐? 진짜 비즈니스와 거버넌스 양측면의 위기에 동시에 직면했어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건 뭐 제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지표인데 GDP 분의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을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경제적 집중을 표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제기하면 분모는 플로우인데 소득인데 분자는 스탁, 자산이냐 이거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소득 대 소득, 자산 대 자산 다른 지표들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긴 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표를 쓰는데 엄청나게 경제력 집중이 심하겠죠? 꼬꼬라졌습니다. 이게 왜 하냐면 구조조정 했다가요.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2002년, 2000년.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민주당이라서 강연할 때는 당신네들이 한 짓을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이걸 또 나눠보면 이때 30대 재벌 중에서 15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15개를 채웠지 않겠어요? 새로 채웠지 않겠습니까? 뭐가 채웠겠어요? 전개 등계들이 성장해서 충만했어요. 기존 4대 재벌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그룹들이 채웠습니다. 삼성에서 계열 분리된 신세계 CJ, 현대랑 무려 5개로나 계열 분리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LG도 GS, LS 이게 다 30대 재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재벌을 보게 되면 4대 재벌과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 그룹들이 12개 내지 13개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30대 재벌인데 이게 범 4대 재벌이에요. 즉 4대 재벌과 그렇게 계열 분리된 친족 그룹을 합치죠. 전체 30대 재벌을 100이라고 하면 3분의 2가 범 4대 재벌. 그 다음에 4대 재벌. 지금의 4대 재벌.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요 4개만 딱 잡아도 30대 재벌은 딱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범 삼성이 4분의 1이고요. 삼성 혼자가 5분의 1.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재벌공화국이라고 부르실 때 30대 재벌의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한국은 4개 가문의 재벌공화국입니다. 4대 재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구조도 양극화됐다.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혜택 타이거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계속 이기고 우승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성하고 혜택하고 같은 재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저 밑에 있는 구조들은 이제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표가 이제 저희가 경제개혁에 대해 회계사들이 하는 연대 이 데이터를 만들면 거의 2달 동안 작업을 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이게 완전치가 못해가지고요. 계열사들 간의 내부 거래가 다 제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그 숫자를 일일이 지워가면서 그룹 전체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이거 다 이게 다 틀립니다. 자, 근데 그런 걸 아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200% 넘으면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1배가 안 되면 역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1배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자기의 본업을 통해서 번 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원금이 아니라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이자만 딱 갚는 상황이 이자 보상 비율 1배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업으로 이자도 못 갚으면 이자 갚기 위해서 부채를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의존증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으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배가 안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고, 이런 상태가 3년 정도 되면, 제가 이 활동을 15년 동안 했다고 했죠. 이 15년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치고 폐쇄한 기업을 못 봤습니다. 악성부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한번 봅시다. 이 표에는 제가 사실은 저희 팀의 회사들이 46개 민간 재벌들을 다 표를 만들었는데 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룹들만 좀 표시한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한진,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빨간색이 아닌 적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현대, 그 다음에 동부, 뭐 이렇습니다. 대우로서.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룹들이 이래요. 자, 여기서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였고 2다5,300이 1배가 안 되는 그룹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요. 2010년에 2개, 6개, 9개 이게 안 좋아졌죠. 그렇죠? 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러다가 2010년에 낮아졌어요. 경제가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10개라고 했는데 이미 이 10개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그룹들은 뺀 겁니다. 금호, STX, 동양, 대한전선, 웅진을 뺀 거예요. 이미 5개는 갔습니다. 이미 여기 그룹 중에서 현대요. 이제 뭐 현대 그룹에서 이제 남은 거는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삼성 넘어갔죠. 현대 증권 팔았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여기서 당연히 탈락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동부도 이제 동부 화재 하나 남았어요. 동부건설, 동부제철 다 법정 가격으로 남았어요. 여기 있는 그룹들의 상당수가 이미 사실은 그룹의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졸업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겠지? 10년 후에 여기 중에 절반이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재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5년 30대 재벌 중에서 딱 한 해만 봐가지고 이거 순서대로 딱 늘어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범4대 재벌들이 있죠. 요거 빼고 이 밑으로 가면 빨간색이 없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한국의 재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4대 또는 범4대 재벌로만 아까 경제를 집중이 되고 이 밑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부실 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적인 경제학자 예측이에요. 예를 들면 두산그룹이요. 두산그룹이 크라이시스 터지기 바로 직전에 미국의 중견회사 아펫을 문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1년에 1조 10조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해외 채권은 지금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그룹도 지금 상태였습니다. 상당수 그룹들이 이렇습니다. 자, 기업이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CEO가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유일하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수들 뭐 제가 그 중에 꽤나 여러 명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맡겨도 될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두산그룹은 이미 4세 체제로 들어가죠. 그 박정원 회장이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 때 기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죠.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두산그룹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선생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기 재산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선생들의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제가 잘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난 선생들 중에서 정말 미래를 책임질 만한 CEO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충 답이 이거예요. 글쎄, 열의 9은 아니라고 봐.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선세대를 거쳐왔는데 1세대, 이병철, 정주영 여기서 북산에서는 정주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왕 회장님. 이런 어떤 1세대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불법 정경 유착과 노동자 탄압에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터에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기업가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대들은 참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아들이 콤플렉스를 가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너 아버지 잘 만나서 너 그 자리에 가 있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질시의 눈초리를 보는데 이런 아들들은 어떻게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겠습니까? 나도 이 자리에 있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 증명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하지 않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들은 무지무지 공격적인 경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바로 이 세대가 승계하던 시점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입니다. 한 10년간 2세대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인데 이때 총수가 됐던 젊은 2세들이 차익 자금을 일으켜서 매우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을 폈어요. 그게 바로 IMF를 보고 여기서 절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2세대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역이 된 겁니다. 이건이 주목. 근데 이제 3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렇죠? 이 3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진짜 맨땅에 헤딩는 사람이에요. 근데 3세대들은 이미 건설된 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온실 속에 확충, 도전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경영력이라는 게 자로 잴 수 있는 거 아닌데 결국은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 위험을 무릅쓰 이거를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한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3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몰아주기로 안전하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하려고. 더더군다나 환경이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즉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쌓이니까 운전기사 패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세들은 무능해요. 제가 이제 효성그룹의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조성래 회장이 아들들은 착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 셋 다 명문대학 나오고 아주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큰형 고소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효성의 둘째 아들 전우근 변호사와 제가 딱 완전히 완벽하게 의견 일치했던 분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제도들 문제가 뭐냐? 무능한 3세와 정보 왜곡하는 가시들. 이 조직으로 태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룹들에서 경영권, 형제들 간의 경영권 승계가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룹들이 많죠? 그거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가시들의 나라. 미래의 주인을 위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정책, 전부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규모가 작았어요. 구조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두문가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따라서 현장에서 들어온 정보가 의사결정자까지 전달되는데 그 중간에 왜곡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기다가 무능하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기업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에요. 이 얘기는 생략할 때 뒤에 그런 얘기들 많아요. 자,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아주 제대로 돌아갈 때도 호황 국면에서도 전체 기업의 10% 정도는 시리어스한 구조조정을 필요하는 구시기업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본을 대는 모험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신성장 산업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실패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와 같은 모험 자본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재벌이 이런 거를 악용하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를 우리가 우려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배관시 해왔어요, 사실은.
진보개혁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모험 자본의 육성 없이는 한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을 굉장히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자본시장이 부실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하고 거기서 안 되는 기업들을 법원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통합도상법의 법정관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그냥 파산해버리는 거고.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원칙적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인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이 원칙적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2008년 크라이시스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타프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양적 완화로는 중앙은행의 돈을 가지고 죽어가는 기업들도 다 살렸죠. 그러니까 미국도 크라이시스가 터지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유럽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본시장이 발전이 너무 미흡해요. 최근에 와서는 개인 채권이나 그런 중소기업 독립적인 중견 대기업 정도까지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NPL 시장, 그러니까 부실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기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행으로 넘깁니다. 은행들은 다 도망가니까 부채은행이 다 떠넘깁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넘기자. 요즘 이제 이 법원으로 넘기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법원으로 넘기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마 2주 후에 김희식 의원께서 오시면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원도 판사가 아직까지도 이 파산법원이 이 부실기업을 처리하기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법원으로 딱 들어가면 신규 자금 공급이 안 돼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신규 자금, 프레시 캐피털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기업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정 관리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본시장과 법원을 능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악순환일 수 있습니다. 저게 안 되니까 법원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은행, 주체은한테 맡기는데 여기다 맡겨보니까 이게 또 발전을 안 해요. 이게 악순환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실기업들을 은행한테 맡기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던 거고요. 그게 또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요즘 홍리택 산업회장이 거의 대한민국의 최고 가부가 됐죠. 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정말 조선일보가 홍리택 산업회장 말이 떡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산업회장으로 갖다 놓고 저 AIB 두 총리까지도 말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썼던데 정말로 홍리택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이거 바꾼 나가는 걸까요? 이제 와서 홍리택 회장이 난 고소하겠어요? 진짜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화폐 능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실무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 교수도 그렇고 강난수 장관이 경제정책은 20년을 했을지 모르지만 산업은행을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별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은 역대 저보다 창업 공신들의 전리품이 있어요. 관료들이 오거나 캠프에 있었던, 인수에 있었던 대학 교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조직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당성이 없는 하사니까 어떻게 되니까 노조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경향신문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자 주주은행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뭐 감사위원회 도입해라. 그 다음에 덤핑하지 않도록 사전 수주 심의위원회 만들라. 이거 대우조선에서 딱 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감사 그것을 보고 얘네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떻게 최대 주주가 주식은행이 하라고 한 거를 까는 거냐. 근데 그게 답을 바로 홍리택 회장이 줬죠. 나보다 더 센 낙하산이 저기 있다.
자기도 낙하산이지만 대우조선은 더 세큰 낙하산이.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제가 쓴 페이퍼에서 제가 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자율협약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에 들어간 기업의 리스트조차도 안 나옵니다. 뭐 학자들 뭐 하냐 안 하고 질책하시죠. 맞습니다. 원래 근데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크아웃이야 자율협약에 들어간 기업의 이름을 알아야지 분석을 하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 근데 작년에 국감을 할 때 새누리당의 정호택 의원이 정무위원장이었는데요. 정무위원장입니다. 사람을 보고 야 네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 리스트 갖고 와! 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저도 원래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딱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리스트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딱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밀이냐면요. 이주희 의원실은 이 김기식 의원님이 금융위와 공정위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정말로 박살이 이 앞에 살아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박살이 납니다. 정말로 무서운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김기식 의원이 좀 이따 보이지만 뭐 대기업 그러니까 상시 신용위험 평가 해가지고 C등급, D등급에 들어간 내용들 다 아시죠? 10년 C등급이면 워크아웃을 가고 D등급이면 법정관리를 하는 그게 뭐 54개였어요. 2015년에. 근데 그게 딱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김기식 의원실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원님 그 54개 기업의 리스트 좀 받아주세요 라고 김기식 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에도 전화하고 산업은행에도 전화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윤창현 교수라고 저랑 이제 TV 토론 같은 거 많이 할 때 반대 진영이 아닌 그 보수 진영의 교수 한 분인데 학교 선배니까 개별 굉장히 친합니다. 내가 그 윤창현 교수한테도 직접 들었는데 지금 그 윤창현 교수가 공적자금관리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걸 관리하는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 산업은행한테 역시 전화를 해서 그 54개 기업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그랬어요. 위원장님 모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가 바꾸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고 어떤 기업이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그러니까 구조조정 한다는 이 기업들 현대삼성, 한신해운 이거 다 워크아웃 또 아니고 자율협약도 아니에요. 이제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정호택 의원이 이 99개의 산업은행의 채권을 갖고 있는 99개 구조조정 기업의 리스트를 쫙 발표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제가 그걸 딱 보고 당연히 이런 숫자 분석하는 거는 우리 팀이 친절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딱 분석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예컨대 특히 자율협약 같은요 13%밖에 안 되죠. 자산으로는 50%, 금융 채권으로는 6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율협약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대기업들이라는 거예요.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는 그래도 법이 있어요. 이거는 기업구조조정 특징법이라는 법이고요. 이거는 통합도서관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구조조정 수단은 그래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요. 자율협약으로 말 그대로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집어넣는 기업들이 다 큰 기업들. 큰 기업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 친구가 그래요. 뭐 평생을 뭐 기업 계획한다고 쫓아다니더니 대우조선에 분식이 5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몰랐어. 제가 뭐 밖에 나가면 항상 빵빵 치지만 집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이제 이게 국채은행 다 합친 겁니다. 국채은행 다 합했더니 이 99개의 구조조정 기업이 우리나라의 큰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에 8, 90%가 국채은행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은행한테 떠넘겼는데 은행은 바보니까?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바보겠습니까? 이거 물려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미 경험이 너무나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털고 나가.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 죽고 그냥 파워. 그러니까 국채은행도 다 떠먹고. 그래서 국채은행들이 다 떠먹고 있어요. 근데 그 국채은행이 어떻다고요? CEO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교수가 CEO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셔주세요. 하나만 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이자 보상 비율이 1배가 안 되면 그게 이제 3년 이상 지속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악성 부실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99개의 세계 데이터 복사가 되고 96개의 구조조정 기업 중에서 그 조건에 3년 연속 해당되는 기업이 3분의 1. 사실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까지도 떠안고 가고 있다. 2년 이상, 1년. 사실은 지금 국채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기업의 상당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크랩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기업들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박태주 박사님 같은 분들이 김유성 박사님이나 이런 걸 아마 익숙하신 우리나라의 노동경제학이나 노동사회학과 노동운동을 하셨던 제 선배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와서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배들이 저보고 그래요. 김 교수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로 이게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산업 재편이 그렇고 쉽지 않은 충돌하는 과제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까지 갔거든요. 정말로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들의 상당수는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 누가 이 고통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가 다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큰 그룹들은 은행들이 하나씩 떠맡고 있거든요. 주채권 은행을 떠맡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다 빠져나갔죠? 얘네들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근데 여기 빨간 게 구조조정 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쓰레기를 다 모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최대 매도액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농협이 성동조선을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도 성동조선은 원래 우리은행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일이 이만큼 나와서 왜 내가 이런 걸 다 맡아야 되니까 이게 조정한다고 하면서 감독단이 여기 있던 성동조선을 여기로 그냥 옮긴 것 뿐이에요. 농협 보고 네가 하나 더 맡아라. 얘네들은 안 맡으니까 농협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기업들 신용공유액 500억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해서 C등급이면 워크아웃, B등급이면 법정관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015년대는 사람들이 이 부실기업이 다 좀비 기업인데도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감독당국을 워낙 비판을 많이 하니까 2015년에 그걸 2번 했어요. 이런 적도 없습니다. 2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54개의 C등급을 회사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교수 제가 이거 어떤 회사냐?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게 좋겠다.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날 나왔던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CD 등급이면 그래도 뭔가 제도하고 들어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기 보세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뭐라고 했냐면 이 CD 등급에 들어가는 것 말고 자체 경영 개선 프로그램 대상 23개. 이게 하반기에요. 상반기 11개 있었으니까 34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현재는 정상이나 위기 상황 시 취업 요인이 계열합니다. 이게 다 합치면 50개거든요. 50개 되는데 사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부실기업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이건 당연히 몰라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최근에서 논란이 됐던 조선 3사와 해운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 없는 거고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터져 나올 때까지 아무도 책임 안 해. 그러니까 조단위의 분식회계가 벌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지금 와서 보면 왜 분식이 쓴 걸 못 잡아냈느냐라고 모두가 질타하고 제척까지도. 근데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회의 자료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자료를 이게 보다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분식회계 의혹이라고 써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홍익표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건데 그때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데도 덮었다라고 질타를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버한 겁니다. 작년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분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처럼 마침 5조의 분식이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분식이라는 거예요. 척도만 아는 게 아닙니다. 대차대조표 갖다 준다고 해서 분식 찾아낼 수 있는 회계사 없습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를 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데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분식회계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조 정도의 분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확인된 건 1조 2천 정도예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우조선에 분식이 있었다. 그거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 언론들도 그렇고 특별한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 묻자라고 얘기하죠.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딱 요즘 나온 책임 묻는 얘기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빵빵이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서 청문회하자. 뭐 깜빡이 묻는 거야, 그렇다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민주당에서 토론을 할 때도 갔어요. 당신들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책임 추궁 수단은 청문회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청문회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적이 있으면 얘기해봐. 어차피 한 따까리 하고 후닥거리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책임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다.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야. 형사 처벌하고 감독단국에 행정적 처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가 너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돈으로 물어내 라고 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 이걸 해야 돼.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2008년에 미국도 이거 제대로 못했어요. 미국이 가장 잘한 게 1980년대 SNL 부도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이 SNL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비슷한, 즉 뭐냐면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미국의 선인금융기관인데 이게 80년대 버블이 엄청나게 되면서 한 300개쯤이 망했어요. 미국에는 금융회사가 굳이 많습니다. 은행이 많지. 은행 간판을 달고 있는 회사만 7,000개예요.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300개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런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을 썼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의 감독당국이 예금보험기구였는데 10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15,000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10년에 걸쳐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 팍 끌어올라가지고 뭐 청문회 한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사실 확인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가장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제가 하여튼 지금 대구조선에 이사회 의사로 연락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주대표 소송될 거예요. 가만히 홍익 소송될 거예요. 뭐? 대우조선의 남상태 고생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제가 소송 한 번 내면 대법원 판결 나오는 데까지 최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어느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개혁하겠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따까리 투따까리 하는 것으로 절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에 새겨진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대우조선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청구한 벌써 한 달 있으면 그거 안 줘요. 왜 안 주냐니까 벌써 결제는 났어요, 사실 대우조선은. 근데 안 주는 이유가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사회 의사록을 들고 갔대요. 그래서 검찰이 언제 돌려주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모르고 봤으면 빨리 돌려주시지. 뭐 이런 얘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좀 넘어가고 요 얘기 부분 할게요. 자, 이게 6월 8일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입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을 이제 관심 많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을 때 핵심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저를 소개한 분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의 현재 가정교사, 대통령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분들하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조조정 똑바로 해라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 처음에 제가 썼습니다.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이겁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는 충돌합니다. A가 들어가 그러면 B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목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정책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경제정책의 목표와 자원 배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컨트롤 타워가 하는 역할입니다. 내부의 코디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게 결정된 정부의 정책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 돈을 쓰는 일이라면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코디네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없어요. 이게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서별관회의를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재벌이 그룹 아닙니까? 여러 계열사가,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아니, 이거를 통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이, 구조조정 본부 없이 무슨 그룹을 경영하겠습니까? 뭐 없애라 그러면, 옛날에 외환위기 주택 구조조정 본부 없애라, 비서실 없애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면 더 음성화된 조직으로 갑니다. 이런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면 거기에 상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도 그렇고 정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적으로 우리가 이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 개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이날 정부 문건에 이렇게 써있어요.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하겠다. 문제는 유일호 부총리를 아무도 믿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커뮤니케이션하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정말 유일호 장관은 저는 근데 왜 애들에게 주의력 산만한 그런 애들 있죠. A 뭐라고 부르는 병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입니다. 아니, 이거 또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유일호 부총리가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6월 8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죠. 근데 그때 첫 회의를 하고요. 두 번째 회의가 아직도 안 열렸어요. 근데 무슨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방법은 세 가지 틀에 가는데요. 조선사, 해운사는 경기 민간 업종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구조조정하는 방식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에게 원셔퍼 이라고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개 중에서 제대로 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나 이제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 제가 내일 오전에 그 경향신문에 제가 3개마다 한 번씩 컬럼을 쓰는 데인데 요거에 관해서 제가 컬럼을 하나 썼으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내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상조가 나이가 50이 넘더니 뭐 좀 옛날보다는 좀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아, 뭐 너무 현실 타협적이 된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왜 제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현실 타협적인 대안을 얘기하는가를 내일 컬럼에 써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이 정부의 이 문건을 보면서 과연 이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부실계파를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합니다. 그냥 수년 위에 올라온 기업들을 그냥 어찌어찌 이렇게 그냥 땜빵하면서 가는 수준의 구조조정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왜 이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한국의 L자형 침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온 부실기업은 5개 회사입니다. 조선삼성, 대우회사 2개. 이거 빙산의 1억입니다. 아까 그 제가 연결 구체비율하고 이자보상 비율 데이터를 보여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밑에 있는 지금 수면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 기업들을 구조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워낙 여기저기 또 들고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히 울산이나 거제에 있는 3사의 그 노동조합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정부가 또는 은행들이 조선업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너무 가혹한 구조조정, 특히 이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비난합니다. 근데 저처럼 재무 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가혹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인식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이게 이 문건에 쓰여져 있는 숫자예요. 가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과거 6년간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에 매년 평균 이 3사가 수주한 금액이에요. 현대중공업이 매년 183억 달러, 삼성중공업이 110억 달러, 대우조선이 120억 달러에 매년 수주를 했는데 향후 3년간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수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느냐에 그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이 회사들이 자기의 주책은행에다 제출하면서 이른바 자구계획이라는 걸 6월 말에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구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대중공업 과거 6년 동안 평균 183억 달러였는데 올해 131억 달러, 내년에 157억 달러, 2018년이 되면 181억 달러, 즉 거의 100% 회복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요걸 전제로 해서 이제 자구 계획을 3조 가까이 하겠다고 한 거죠. 삼성중공업은 요 3년 평균하면 50%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은 123억 달러 했는데 2018년 되면 거의 한 80% 정도 회복하는 걸로 써놨어요. 자, 이 숫자를 딱 나온 다음에 제가 삼성미래전략실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CFO, 그룹의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인주 사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그 김인주 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금의 그 사장인데요. 그 미래전략실의 사장이 저보고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이 숫자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낙관적이지 않아요? 했더니 삼성의 사장이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현대중공업 2018년 2년만 버티면 예전 수준 다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왜 구조조정을 합니까? 버티는 거지. 삼성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우조선 80%까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물량팀만 서서히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구조조정? 이 난리 법석이냐? 그러면 이 숫자는 말짱 꽝이에요. 삼성 자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숫자 써냈지만
우리도 이거 자신 못하겠어요. 이대로 될 거라고 자신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나온 배경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20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배도 그러니까 자동차 연비 규제하는 것처럼 이 청정 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2020년쯤 되면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배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2018년부터는 다시 배 수주가 다시 정상화될 거다. 그 전제하에서 이 숫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조차도 그 시나리오를 믿을 수 없다. 이 수준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상상력의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한국 정부가 옛날처럼 야 너랑 합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중앙공업 구조조정했던 것처럼 합쳐 또는 빅딜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정부가 그 힘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배우조선을 떠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관료들이 팔을 비틀어도 절대 배우조선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 삼성사단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요즘 그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심지어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회사도 막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화학과 방산을 팔았을 때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화학이나 방산을 잘할 자신이 없다. 근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룹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판 거다. 뭐 그리고 그 화학이나 방산은 사실 고용이 크지 않은 사람, 완전히 거대 전체 산업이니까. 고용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룹이 있으니까 그냥 푼 거다. 하지만 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접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안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게 꼭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조선이 아직까지는 한국의 기간 산업이고 그리고 여기는 거대한 고용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서 발을 뺀다라고 했을 때 쏟아질 그 사회적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요즘 삼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용의 레퓨테이션에 데미지가 가는 거야. 완전 시집각간 새색시 같아. 뭐 무슨 일이 제일 먼저 보면 이게 혹시 이재용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런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배우조선 지금 작년에 5조 손실 났다고 그러잖아요. 삼성그룹에는 이 해외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3개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말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 건설 부분이 있어요. 이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3개 회사가 삼성의 3개 계열사가 손실을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7조를 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 1조 5천억 적자,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1조 5천억 적자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는 3조 넘는 돈은 어디냐? 물산의 건설 부분에서 생겼어요. 이게 제일무직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손익계산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왜냐하면 종속법인이 제일무직이었거든요. 이름은 삼성물산으로 가져갔지만 종속법인은 제일무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과거의 손실이 안 나왔어요. 그걸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삼성물산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이 더 컸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6조가 넘었어요. 작년에 삼성그룹이 이 해외 사업을 통해서 입은 손실이 현대중공업과 그러니까 배우조선보다 더 컸습니다. 이걸 하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배우조선을 인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무시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마 지금 자구 계획 안 낸 것보다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의 폭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낼 때보다도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2020년 환경규제 국제기구에서 정한 타임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적이 없습니다.
뭐 금융 쪽에서도 이런 국제 기부 차원에서 뭐 바젤 3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대부분 5년 10년씩 늦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20년이 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제2차 올샵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아마 그 비슷한 고난의 기간들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코노믹스 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6월 8일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마저 신문에도 아무것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발표했어요. 컨설팅 하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이 처음에 이제 과연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게 철강입니다.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구조조정 계획을 다시 짜자. 지금 그게 8월 말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컨설팅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신공항 컨설팅 누가 했어요? 국내 컨설팅 업체가 했으면 어떤 결과를 내나가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업체가 해주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래, 우리나라 기간 산업의 미래를 누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느냐면 조선업은 맥킨지가 하고 있고 철강산업은 보스턴 컨설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의 히스토리와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한 30억 정도 컨설팅 비 줄 겁니다. 저한테 3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진짜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얘기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특히 진보 진영에서 간과했던 정책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바로 거시정책. 이 거시정책이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IMF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미 다 했어요. 97년 외환위기 때는 IMF는 야 너희들 정신자본주의로 너희들 스스로가 부패해서 이렇게 망했으니까 너희들 긴축해라 라고 하면서 예산도 깎고 금리는 20% 넘게 올리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2008년 위기에는 이미 표정을 받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총리기 왔을 때는 오히려 재정가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IMF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2008년 이후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확장정책을 썼는데 이게 거의 한계까지 왔죠. 이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요. 왜? 마이너스 금리를 할 만큼 경제가 진짜 어려워 하면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정말로 요즘은 그냥 생각했던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IMF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화정책은 한계까지 왔으니까 재정정책을 열심히 써. 적극적으로 써. 특히 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가지고 이런 충격을,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된다. 이거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은 한번 구축해놓으면 절대 후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거시정책은 특정 지역에 타겟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분명히 보충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걸로 금방 모든 것을 다 흡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정정책으로 특히 이 거제와 울산과 같은 이런 지역 경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지역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추경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생각. 마지막으로 결론을, 요 말씀만 하고. 저는 요즘 한국을 볼 때마다 정말 97년 대자비예요. 97년에 봤던 게 자꾸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제목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게 뭐냐면 97년 기아자동차가 부동할 즈음에 일본의 이 증권사의 노무라 증권이 Get out of Korea now 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번역하면 한국은 지금 침몰하는 배임이 당장 탈출해라 그런 뜻이에요. 침몰하는 한국에서 빨리 떠나라 탈출해라. 그러면 이때 이 노무라 증권이 이 보고서를 냈을 때 이유가 뭐냐? 왜 탈출해야 되냐? 한국에 문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부실이 심해서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그 해법을 선택해서 실행으로 옮길 정치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붕괴된 사람. 이게 바로 노무라 증권이 이 보고서를 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97년 1년 내내 뭘 했습니까? 한국은행법만 바꾸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외 신인도가 회복될 거라고 모든 관료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 가서 살았어요. 한국은행법 바꾸면 위기가 극복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뭐든지 의사결정 자체가 안 돼요. 세상에 지금 같은 상황에 뭐가 정답인지 누가 압니까? 선언적 정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위로 모아가자 라고 하는 리더의 지도력과 국민들의 팔로우십, 정치인들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팔로우십이 이게 결합이 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나 97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헤게모니는 되지 않으면서 비통 파워만 넘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도 알고 있고 답도 대충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선명성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최선의 정답보다는 예측 가능한 차선의 대책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런 노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니맥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략을 짤 때 미니맥스와 맥스민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니맥스는 최소 강령이라는 뜻이고 맥스민은 최대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맥스민, 최대 강령, 가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가장 강한 요구 조건으로 하는 것. 망하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월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시 한번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환경 요인이 전부 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이 제수의 딜레마와 안나까리나 법칙이라는 건데요. 제수의 딜레마는 다 아실 테니까 설명하겠고, 이 안나까리나 법칙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안나까리나 톨스토이의 소설이죠. 이 안나까리라는 이 장편 소설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오피스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지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잘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운도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아버지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출 수도 있으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고 비슷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패한 가정은
이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을 보게 되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충견세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걸 하면서 제가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 한국 사회 토탈 페일리어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요즘은 뭐 진보나 보수나 여하나 야나 사람들 다 만나보면요, 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만나보면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한국 경제는 망했다라고. 정말 토탈 페일리어, 어느 하나 이익을 망한 게 아닙니다. 전부가 총체적으로 스탑됐어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 만병통치약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식의 해법은 절대 이 트랩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실패로 이끄는 그 하나하나의 원인들을 합리적으로 자칫하게 되면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병통치약식의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오는 다른 요인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로 위기의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코 낙관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보셨죠? 그게 막 에필로그에 보면,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보면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인용이 됐죠.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프롤로그에 나오는 얘기고요. 에필로그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영어로 한번 해드릴게요. Truth is like poetry. 진실은 시와 같다. So most people fucking hate poetry.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를 혐오합니다.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그 선명한 해법은 우리를 오히려 실패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파고드는 그 트루스는 우리를 많이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을 더 괴롭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코노믹스 있었는데 결과자가 보기에는